누군가 나를 만만하게 본다는 건 참 씁쓸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은근히 드러나기 마련이고 우리는 종종 이를 간과하곤 합니다. 오늘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만만하게 여기는 세 가지 신호와 그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번에도 김 영감이 알아서 소리 챙기고 정리 좀 부탁하네. 우리야 나이 들어서 글씨도 잘 안 보이잖아. 자네가 워낙 꼼꼼하니까 늘 잘하지. 이번엔 좀 힘든데 나도 병원도 다녀야 하고 손주들 봐줘야 해서. 뭐 병원 간다지만 뭐 얼마나 바쁘겠어. 그냥 자네가 해주는 게 제일 낫지. 다들 자네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그래도 이번엔 좀 어렵겠어. 다른 분들이 좀 나눠서 하면 안 될까? 에이, 잔소리 말고 그냥 해줘. 괜히 책임 떠넘기지 말고. 다들 바쁜데 자네가 제일 한가한 거 아는구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반복되곤 합니다. 상대는 우리의 배려를 약점으로 보고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죠. 두 번째 사례도 함께 보시죠. 영감, 아직 멀었어. 약속한 시간 30분은 지났네. 아, 미안하네. 차가 좀 막혀서. 그런데 뭐 그렇게 급하게 부르나? 자네들끼리 얘기 좀 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지.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 나도 이제 수술 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늙은이들끼리 뭐가 그렇게 바쁜가? 이처럼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상대방의 시간을 무시하는 태도는 존중의 부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괜찮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만만하게 보일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볼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신호와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인간관계에서 존중받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배워보시죠. 사람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여길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바로 당신의 의견이나 결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가족, 친구, 동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무시는 더 자주 그리고 은연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엔 이번 명절에는 차례 음식을 조금 간소화하면 어떨까 싶어. 요즘은 다들 바쁘고 손주들도 음식 많이 안 먹으니까. 에이, 아버지도 참. 명절 음식 간소화하면 명절 같지가 않잖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그러게요. 아버지, 괜히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냥 전처럼 하면 돼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내놓은 의견이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고 무시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위축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번 김장 나눔 행사는 규모를 좀 줄이는 게 어떨까요? 작년에는 너무 준비가 힘들어서 다들 지쳐 보이셨잖아요. 에이, 영감님도 참. 그거야 김장인데 원래 다들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하던 대로 크게 해야죠. 맞아요. 사람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괜히 축소하면 다들 실망할걸요? 그렇다면 그대로 하는 걸로 합시다. 이처럼 우리의 의견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상황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거나 쉽게 넘어가 버리는 일이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주눅 들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여길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신호는 바로 당신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는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 사이에서 은근히 자주 일어납니다. 평소 당신이 성실하고 남을 잘 돕는 성격이라면 상대방은 그 점을 이용해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행사 음식 준비는 누가 맡을까요? 작년에 김영감님이 정말 잘하셨는데 이번에도 좀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아, 작년에 하고 나니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다른 분들이 좀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김영감님.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시잖아요. 작년에도 다들 칭찬했는데 이번에 안 하면 섭섭해할걸요. 맞아요. 그리고 김영감님이 하셔야 다른 사람들이 마음 편히 준비할 수 있죠. 우리야 뭐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영감님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던 대로 맡아주세요. 저희가 진짜 잘 도와드릴게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은 최대한 줄이고 당신이 그 책임을 대신 떠안도록 만들곤 합니다. 처음엔 도와준다며 달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책임이 온전히 나에게 떠넘겨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번 이런 식이지 도와준다더니 결국 나 혼자 다 해야 했잖아.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사람들이 당신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늘 책임감 있고 문제없이 일을 처리할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 뒤에는 당신을 배려하거나 존중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내가 뭘 부탁해도 거절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얕잡아 보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지난번 집수리 얘기 기억나니? 내가 그때 말했잖아. 다 같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고치자고. 아버지, 저희는 요즘 돈 쓸 곳이 많아요. 차라리 아버지가 먼저 하시고 나중에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맞아요. 아버지,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아버지가 먼저 고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해볼게.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당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당신은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떠안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의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상대방은 당신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만만하게 여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여길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큰 갈등 없이 조용히 일어나지만 당신의 자존감을 가장 깊게 건드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상황에서 당신이 배제되거나 의견이 무시될 때 그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아버지 집에 좀 들을 수 있겠니? 같이 점심이라도 먹자꾸나. 아버지도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아, 아버지, 이번 주말엔 안 될 것 같아요. 친구 결혼식도 있고 회사 사람들 모임도 있어서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들를게요. 그래. 그럼 내가 괜찮은 날 알려줘라. 아버지가 그날 맞춰보마. 네, 알겠습니다. 참 바쁘다. 바빠. 그 나중에가 언제가 되려나. 요즘 잘 지내니? 아버지가 며칠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같이 가줄 사람이 없어서 조금 힘들었어. 시간 되면 다음번엔 같이 가면 어떻겠니? 아버지, 저도 회사 일이 많아서요. 병원은 택시 타고 가시면 되지 않아요? 요즘은 병원에서 다 도와주잖아요. 그래도 너랑 같이 가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괜찮으면 한번 생각해 보렴. 네, 아버지. 제가 시간 되는 날 말씀드릴게요. 이처럼 가족들이 당신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기 시작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외로움과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당신이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이었다면 이런 태도는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 축제에서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좀 더 늘리는 게 어떨까요? 요즘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서 축제에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긴 한데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곳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보단 어른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늘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그 얘기를 다시 해보죠. 상대방이 당신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의견이나 제안이 무시되는 것을 넘어 당신 자체가 가벼운 존재로 여겨진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자존감과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때 말이다. 내 어머니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집을 처분할까 고민했었다. 너희들한테 먼저 상의하려고 했는데 그때 왜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았니? 아버지, 그때 바빴잖아요. 제가 결혼 준비 중이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저도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잠깐 연락을 놓쳤던 거고요. 그땐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중요한 결정이었는데 너희들 의견이 듣고 싶었단다. 너희 엄마도 내 말을 듣는 걸 좋아했으니 중요한 일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단순히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는 가장 큰 신호입니다. 이러한 배제는 종종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한쪽이 다른 쪽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고착화시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 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쉽게 물러나서 그런 걸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 신호는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당신이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거나 중요한 순간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무관심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볼 때 나타나는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해결책으로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관계의 균형을 되찾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당신의 자존감을 되찾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4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 방법들은 삶을 새롭게 정비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모를 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당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려 합니다. 얘야, 아버지가 이번 주말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조금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면 좋겠다. 하지만 큰아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때 김 씨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쁜 건 이해한다. 하지만 아버지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 이번 주는 어렵다면 내가 가능한 다른 시간을 말해주면 그에 맞춰 조율하마. 이처럼 자신의 요구와 기대를 분명히 하고 무시될 경우 어떤 결과가 따를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호하지만 감정을 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만을 챙기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김 씨는 오랫동안 자신이 즐기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기로 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 요즘 시간이 많으니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자. 그는 지역 미술 수업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손이 굳어서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몰입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 미술 수업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김 씨는 활기를 되찾아 갑니다. 이런 모임에 참여하길 잘했어. 이제야 삶에 다시 색깔이 돌아온 것 같네.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에 집중하세요. 건강을 챙기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당신의 에너지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사람들도 당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신뢰할 수 없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당신의 말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생각을 명확히 정리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김 씨는 동네 모임에서 축제 기획에 대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현재 우리 마을의 어린이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분석해 봤는데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면 더 많은 가족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김 씨의 말은 논리적이고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영감님 의견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 더 논의해봐요. 의사소통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된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진지하고 논리적인 태도는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무조건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과도하게 헌신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을 만만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아들이 김 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차를 새로 뽑으려는데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김 씨는 냉정하지만 부드럽게 답합니다. 내가 차가 필요하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아버지도 지금 여유가 없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작은 아들은 실망했지만 김 씨의 단호한 태도를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처럼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나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균형 속에서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방법 기억하시나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기, 나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하기,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이 방법들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지키고 더 나아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알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